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개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또 지나가면서 금요일이 됐습니다.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자, 댓글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뜨거웠던 8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조용히 기다리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퇴근길에 소나기가 쏟아져서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고요. 개인 혼자서는 주식 못하겠어요 라고 누구시죠? 빅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빅아이 눈 크다는 소리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눈이 작아져요. 보니까 눈이 좀 작아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저보다 형님 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눈도 이 젠슨왕 눈을 보면 땡그랗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의 관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눈인데 웬만하면 눈에 힘을 주고 계셔야 돼요. 눈을 힘없이 뜨고 있으면 제가 언젠가 한 10년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꺼벙이 눈이 돼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힘없이 이러면 꺼벙이 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진 찍을 때도 눈에 힘 콱 주시고 그러고 사진 찍으시고 웬만하면 눈에 힘을 주고 이렇게 보시는 버릇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듣고 답하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의 기본이 제일 중요하고 화려한 기술을 위해서는 더더욱 기본이 요구되죠. 그럼 주식의 기본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 그 이정표가 신문은 아닐런지요. 애기들이 엄마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전무님의 신문 읽으시며 부연 설명에 중독이 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신문을 읽고, 그리고 신문은 우리가 언론고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이 보면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기 힘든 그런 언론고시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또 신문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보통 보도국장님이나 편집국장님들이 보면 그 분야의 또 달인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 꼼꼼하게 또 한 번 더 걸러주시고, 그래서 신문이 너무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이 뉴스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알토란 같은 신문 기사를 계속 읽다 보면 중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는 즐거움,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면서 그걸 또 주식 투자에 적용을 하다 보면 정말 드라마보다 너무 재밌습니다. 드라마나 게임이나 어떤 것보다 재밌습니다. 영상 늘 꿀잼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 답해 주시는 말씀들이 더 유익하고 귀감이 됩니다. 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1시간 이내에 해보겠다 해놓고는 또 1시간 8분 찍었더라고요. 근데 댓글을 읽다 보면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금융강국의 큰 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듣는 전문의 목소리는 잔잔히 밀려드는 강물 소리 같아요. 잔잔히 밀려드는 강물 소리. 처음 듣는 표현이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뭐 한강도 있지만 어느 강이든 뭐 부산에는 낙동강, 저쪽에는 섬진강 등등 이 강물이 쫙 흘러내려오는 거 보면 위험도 있고 그죠? 무게감도 있고 뭔가 저 위에서부터 참 많은 생활 폐수를 비롯해서 참 많은 걸 갖다가 다 이래 품에 안고 이렇게 바다로 묵묵히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잔잔히 밀려드는 강물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쌓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영업 하다 안 되면 주식하면 된다는 말씀 큰 위로가 됩니다. 눈물 주르륵 하셨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네. 우리가 지금 내수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수 활성화 방안 뭐 여러 개 말씀드리고 저랑 식사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그 식당에서 그 서빙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래도 항상 10,000원짜리 하나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수가 너무 안 좋은 걸 아니까요. 밥 먹을 때마다 제가 달러로 항상 계산을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축구 끝나고 애들 이번에도 몇 명 같이 먹었더라? 이번에는 족발을 먹었었죠. 그렇게 해서 8명 이렇게 먹어도 실제로 나왔을 때 보면 8명이서 족발이랑 그렇게 푸짐하게 먹고 미국에서 그걸 100불이면 한 14만 원이잖아요. 그 100불에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9,000원짜리 저희가 토요일 축구 끝나고 교대에서 밥을 먹는데요. 거기도 보면 아직 9,000원이에요. 9,000원이면 7달러. 7달러 정도. 7달러도 안 되죠. 한 6달러. 6달러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나 이런 걸 먹을 수 있겠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시면 주식 하시면 됩니다. 일탈을 하고 돌아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범희 형님이 어디 좋은 데 놀러 갔다 오셨나 봅니다. 여름이니까 여름 휴가 천사 같은 또 형수님하고 휴가 갔다 오셨군요. 부럽습니다, 형님. 자, 어제 반 듣고 출근 준비하면서 나머지를 들었더니 밤에 꿈에 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민망합니다. 도박도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늦어지니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급해진 마음 잘 붙들고 있겠습니다. 저도 북토크 영상 기대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인턴 4회차네요. 아침 저녁 방송 꾸준히 챙겨 들으며 하루를 보내다 보니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북토크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참석 확정 문자가 안 오니 초조해지네요 하셨는데 네, 안 되면 하여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서 꼭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하신다니요 하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오늘도 1시간 넘어가는 꿀잼에 감사하죠 하셨습니다. 오늘도 자기 전에 듣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실감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밤에 자기 전에 제가 또 제 방송 들으면서 댓글 누르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전날도 그랬는데 확실히 수면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뭐 멜라토닌인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웜의 심박 들으시면 됩니다.
주변에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한테는 웜의 신박 꼭 들어보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저녁에도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12시쯤에 조회수가 7천이 안 됐었어요. 7천이 안 됐는데 제가 좀 전에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7천이 안 됐는데 12,000이 된 거예요. 이 밤을 넘기면서 다 밤에 이래 틀어놓고 주무시는구나.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한 7,000분은 맨정신에 들으시고 나머지 5,000분은 주무실 때 들으시는구나. 그래도 주무실 때라도 켜놓으시면 됩니다. 무의식 중에도 다 이렇게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체슬리 시그네처를 그린 색상으로 해서 체슬리 다이어리 만들어주세요. 인턴 공부하면서 필기해야 돼서 특히 빡쓰리. 그렇네요. 체슬리 다이어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500만 표 던집니다 하고 우리 열공펭귄님도 하셨고, 그렇네요. 다이어리에다가 우리 모델이랑 우리 제일화 상무나 성구 매니저 쭉 해가지고 사진 같이 넣고 해서 다이어리 하고 거기다가 또 장대 양봉 그죠? 그래야 되겠어요. 다이어리 표지에는 장대 양봉을 그리고 양봉으로 쫙 달려서 올라가는 최근에 파마 리서치 주봉 보셨나요? 파마 리서치 주봉 보면 계속 양봉으로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딱 넣으면 좋겠네요. 형님 덕분에 시계로 할아버지 책 한 권 완독했습니다. 6시 반쯤 출근하는데 1시간 더 빨리 출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80까지 지금 사업을 이어가는 게 목표인데 따박따박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노영은 이번에 보니까 이 갑바도 좋고 그죠? 단단하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허영만 선생님의 꼴 관상 거기 만화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관상이 얼굴에서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죠? 눈썹도 보고 뭐 하관, 중간, 상관 뭐 이런 것도 보고 귀도 보고 다 보는데 이성엽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풍채, 우리가 풍채가 참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성엽 선수의 몸을 보면 이 풍채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굴의 관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지니고 있는 어떤 기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던데 딱 보면 우리 노영현 아우가 딱 이승엽 스타일이에요. 보면 굉장히 단단하다. 제가 딱 보면서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업도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하게. 시간이 긴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들으려고 하는데 간혹 놓치게 되는 게 문제죠 하셨습니다. 간혹 안 들으셔도 됩니다. 간혹. 오늘 전력 매도했는데 나머지는 보유자의 목 이렇게 해주셨고요. 매일 음봉 양봉 맞추기는 계속 틀려서 제 투자 일기 노트에 왜 다르지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머리도 식힐 겸 어제 오늘 극장에서 영화 2편이나 봤는데 F1 더 무비 우리 브래드 오빠는 언제나 멋있어. 그리고 귀멸의 칼날 압도적인 장면들과 울먹이는 나 이런 영화가 요즘 상영 중이군요. 자, 인턴 19회 하면서 전에 15% 손실이었는데 지금은 7% 수익 중입니다. 배짱이 없고 새 가슴이라서 크게 수익 내지는 못했네요. 오늘 1등 다락하기 가입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1등 매니저
9월부터 시작이다, 그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등 매니저 이번 주말에 MP 받아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1등 매니저의 MP가 빵일 수가 있습니다. 빵. 네, 오늘 종가가 나와야 1등 매니저가 올해 연초 이후 저희 9명의 매니저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는 게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프로그램인데, 지금 지난번 1기 때의 1등 매니저가 이번에는 바뀝니다. 예, 바뀌는데 빵일 수가 있습니다. 1등 따라하기는 어떻게 가입하는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이게 저희 그 고정 댓글에 보면 인턴 분들한테만 이게 제공되는 거라 가지고요. 왜 인턴 분들한테 하는 거냐면, 이 기초 없이 그냥 포트폴리오만 보고 따라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겠나 싶어 가지고 이걸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인턴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먼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 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읽지 않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고 읽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존경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15% 손실이었다가 7%로 이렇게 수익 전환하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보통 15% 정도 손실 나면 계속 내가 이걸 만회하려고 15% 손실 난 것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손실 났잖아요. 근데 내가 실력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면 저거 사야 되나? 이거 팔고 저거 사야 되나? 계속 내 실력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래저래 쫓아다니다 보면 이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30되고 마이너스 40되고, 그래서 2020년도에 유튜브 보고 저 찾아오셨던 어떤 회장님이 500억 주식 하다가 지금 100억 됐다 그러셨는데, 제가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저희한테 맡기셨으면 그 100억이 지금은 200억 넘었겠죠. 그런데 계속 혼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얘기 듣고 들어갔다가 단타치기 하고 나오고, 또 누가 얘기해 주면 솔직히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큰 증권사의 고객이셨는데, 그 가장 큰 증권사의 부회장님이 그분한테는 바로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간 수수료만 5억 이상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VVIP 고객이신 거죠. 단타를 그렇게 500억으로 엄청 단타치게 하면서 수수료로 5억이 나갔으면 증권거래소에도 틀림없이 한 10억 나갔을 거고요. 계속 매매하면서 그렇게 증권사랑 국세청 좋은 일 시켜주는 매매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장에 그러고 나서 21년도에 한 6개월 뒤에 전화하셔가지고 100억이 40억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21년 6월이면 신고가 내고 있는 그 장에.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그래서 마이너스 15에서 7% 만드신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자, 8월에는 아무래도 1% 미만으로 보합장으로 끝날 것 같아서 현금을 좀 더 확보했어요. 9월에는 큰 조정이 아니고 5% 정도의 미미한 조정으로 예상해 봅니다. 틀리거나 맞거나 복귀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채밀턴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예측도 해보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하고 글 써보시고, 그러고 나서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지나서 또 복귀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하면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네, 그 다른
유튜버나 이런 데 보면 참 악플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한 거 지적질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제가 항상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를 해보는데 이번 달에는 그래도 지난 7월 말에 고점을 돌파 못할 것 같다.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한 5%였나요? 네, 그러면서 약간 행잉맨 요래 십자인데 밑꼬리가 좀 긴 네, 그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거의 딱 그렇게 끝나는 것 같다, 그죠? 그리고 9월달 장은 어쨌든 저는 9월 8일 월요일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9월 전망을 또 찍어가지고 저희 채슬리 TV에다가 또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계속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고 또 복귀해보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전망하고 복귀해보고 네,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장기채 금리 고공행진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엔케리지 쇼크는 단기 금리 영향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엔케리 쇼크가요. 엔화 자금을 빌려서 2007년도에 원엔 환율이 740원이라 했잖아요. 그때 2005년, 6년, 7년에 원화 강세 국면에서 시중은행에서 엔화 대출을 받아서 병원을 차리는 의사분들도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엔으로 빌리면 싸니까. 네. 그랬다가 그 740원 하던 게 2008년, 2009년 초 1,50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 가 있었던 그때 누가 가 있었죠? 이성엽 선수였나요? 아니면 선동열 선수였나요? 아니면 이종범 선수였나요? 그 선수들은 만약에 300만 엔 받기로 했다. 네. 그랬다가 그러면 300만 엔에 한 800원 곱하면 3824 2,400만 원이었다가 원엔 환율이 1,500원이 되면서 그러면 2,500만 원이 갑자기 4,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은 아니겠죠. 25억 연봉이 45억이 되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더가 꼭 금리 차 따먹는 걸로만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리에 엔화 자금을 가져와서 고리에 다른 나라 채권도 투자하고 주식도 하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기금리 영향보다는 전체 위험 자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장기채 금리 고공행진이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그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약화되면서 이게 큰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면서 IMF가 왔잖아요. IMF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죠. 나라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은행들, 금융기관들 그렇게 다 하향 조정되면서 자금이 쓸물듯이 빠져나가며 시스템 리스크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일 위험한 케이스죠. 오늘은 왠지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피곤했습니다. 오늘로 7일 연속 음봉양봉을 마쳤습니다. 카톡방에 자랑했더니 친구들이 제가 벌 키우는 줄 알았다고 해서 빵 터졌네요. 음봉양봉, 양봉, 음봉 하니까 양봉업장가. 네, 조만간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회사가 여의도라 살랑살랑 걸어가면 금방이에요. 그래요? 여의도 계시군요.
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물질 문명으로 번성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대치동의 즐비한 학원가 거리에서 해맑게 웃으며 다니는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고 쫓기는 듯 불안한 아이들 모습이 안쓰럽게 보이더군요. 올해 초 여의도 증권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큰돈을 만지는 펀드 매니저님들 얼굴에는 근심 어린 기운들이 스치우고 지금 시간에도 전 세계는 유사 이래 가장 많은 돈이 흘러나오고 있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는 진정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혹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돈은 아니었는지,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할 그것이 내 삶의 여정과 내 영혼을 어루만지며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주어야 할 바로 그 열매와 결실들이 탐욕스러운 내게는 그저 가장 중요한 최종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네, 말씀을 쭉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대치동 학원가에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물론 저는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서울대 연고대 가신 분들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저는 그 학교 다니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철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득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이 공부하는 거, 제가 벼락치기는 잘합니다. 벼락치기 한 15시간 꼼짝 않고 앉아서 하는 건 잘하는데,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인텐시티가 아니라 컨시스턴시. 제가 컨시스턴트한 분들 되게 존경하거든요. 인내, 끈기 있게 오랫동안 참고, 그런 분들 되게 존경하는데, 그렇게 지금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모르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철이 빨리 들어서, 저희 바로 옆에 이 수출입은행 다니는 저랑 같은 반에 친구도 보면 참 열심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완전히 모범생이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 아직까지도 존경심이, 가끔씩 길에서 만나거든요.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납니다. 아, 너는 어떻게 그 좌충우들의 질풍노도의 시절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니 하는 그 마음에 항상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연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 자체 하나하나가, 그 도로 운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많은 사람들은 새벽에도 그렇고 밤늦게도 참 많은 차들이 이 올림픽대로나 강북강변에 늘 차들이 많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의 행복이라는, 그리고 사람마다 또 이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념도 다르잖아요. 이념도.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그 삶, 그 모습 그 자체가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 채슬리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선물, 나태주 시인의 시였군요. 참 아름다운 시다, 그죠?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디어유 등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불리던 주식의 주가가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가 아니라 제재 강화가 우려되는 듯합니다.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시는지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시는지. 네, 요거는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우리 왕 박사가 얘기해 줬어요. 실제 중국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괜히 우리나라에서 뭐 제2의 사드 보복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네, 그거는 너무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최근에 약간 주도주들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은 9월 시장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위험 관리에 들어가면서 종목들이 최근에 약간씩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약간 염려, CPI가 어떻게 나오고 PCE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실업률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추석 전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스퀴즈 되면서 우리 시장의 약한 모습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약간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이면서 나오는 약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현금 비중을 20% 정도 쟁겨놨습니다. 늘 주식으로 꽉꽉 차 있었는데 현금도 종목이라는 말이 드디어 실감나네요. 왠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현금의 소중함을 아마 이번에 9월 달에 아시게 될 겁니다. 울 아버지는 꿀꿀이죠. 난 강냉이죠. 근데 그 죽도 배불리 못 먹었어요. 경제 자문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네, 저는 제자리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하려고요. 늘 해피님이 어제 댓글 1등 하셨네요. 꿀잠 자요.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사랑한다고 못했어요. 오늘은 꿈에 아버지가 보였으며 하셨습니다. 아마 이 댓글을 아버님이 하늘나라에서 아실 겁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침 삼키는 소리까지 너무 잘 들려서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숨 쉬는 거 코로 숨 쉬라고 제가 들어도 이 숨소리까지도 너무 잘 들려가지고 컨셉이시면 괜찮지만 아닙니다.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이크 좀 멀리하고 마이크 게인이나 볼륨으로 소리 크기를 조절하면 조금 편안한 소리로 녹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게인이나 볼륨으로 소리 크기를 조절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길다고 생각 못했는데요? 라고 딱 해주셨고요. 일본, 프랑스, 미국 부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부채를 못 갚는다면 디폴트하고 만세를 부르든지 인플레이션 만들어서 부채를 녹이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시추다님.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부동산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과 부동산을 아주 경멸하시는 분, 두 분이 되게 친한 분들이 그 두 부부 간에 저녁을 먹으면서 요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미국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법인, 사람, 정부 다 포함해서 미국 정부잖아요. 어마무시한 오경이라는 부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갖고 있긴 한데 미국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뭐 또 스테이블 코인 찍어냈는다 했을 때 참 해도 너무하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어제 만난 그 두 분들이 보면 다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뭐 서클 같은 데가 1조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1조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서클의 PBR 12배를 갖다가 40조랑 나눠 보면 실제로 서클의 자본금은 3조 8천억, 뭐 3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되는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이거는 달러랑 패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세요 하고 코인을 팔아먹고 그 팔은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줄 테니까 미국 정부에다가 허용을 해달라.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채권을 사준다고. 그래서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그 코인이 풀리는 만큼 제가 또 화폐가 더 발행되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돈의 가치가 녹으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미분양이 남아도는 곳과 집이 모자라는 곳, 서로 나눠서 가격 차이가 또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패권을 쥐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이 노동의 가치를 예금으로만 넣어놓으면,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현금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코인을 많이 또 사셨다고 해서 제가 코인 당장 팔아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만약에 9월, 10월에 조정이 오면 우량 주식으로 옮겨 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년 되면 코인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코인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모든 게 가격과 수요와 공급의 원리잖아요. 그죠?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미국의 그 찍어낸 그 채권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경이라는 부채에서 최소한 이게 몇 조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한번 보세요. 1조 달러면 1,400조,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이제 한 2,000조 됐나요? 그리고 나머지 이더리움하고 이런데, 거기에 어마무시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코인 시장에. 제가 보면 안 봐도 너무 비디오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잡코인 밑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코인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좀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일임을 하게 되면 계좌가 증권사 이벤트 등으로 매매 수수료가 다를 수 있는데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 계좌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수수료 저렴한 계좌로 일임해야 될까 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가지고 계신 증권사 그대로 저희한테 일임하시면 되고, 일임하실 때 그 증권사 담당자분한테 일임을 맡겼을 때 수수료가 얼마로 적용되는지를 그 담당 PB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담당 PB분한테. 담당 PB가 없이 비대면으로 키움이라든지 여기저기 그 일임을 그 계좌를 개설하신 분은,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저렴한 증권사 몇 군데를 안내는 해드리기는 합니다. 안내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플러스 국가 부채 증가, 대표 국가가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고 조만간 한국 차례.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이상 오르는 걸 막아야 되는 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저출산의 중단 요인 중 하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일본이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 부채 높잖아 이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이 저렇게 어마무시한 부채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면 누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채무자인가요? 채권자인가요? 네, 물가 상승이 일어나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유리합니까? 채권자한테 유리합니까? 네, 맞습니다. 채무자한테 유리하죠. 갚아야 될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하숙하면서 저한테 30만 원 빌려갔던 친구가 지금 35년이 지나서 세희가 그때 3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그때 30만 원하고 지금 30만 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30만 원, 지금 30만 원 주면 채무자한테 유리하죠, 그죠? 이런 댓글 읽다가 시간이 40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신문 기사를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뒤에 한 4번째, 5번째 신문 기사 읽을 때는 솔직히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뭐야, 아직까지 4번째인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저성장 전망에도 오르는 집가, 하나는 또 금리 2.5% 동결했다라고 돼 있는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섣부르게 금리를 낮췄다가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고, GDP 증가율 전망치는 0.9%로 그나마 좀 올랐어요. 0.1%포인트.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0.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식 강의할 때마다 경제 성장률 전망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 앞으로 절대 보지 말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뭐 IMF라든지 월드뱅크에서 뭐 나라들 경제 성장률 얼마 전망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2.1, 1.9, 1.5, 0.8, 이 0.8까지 떨어지고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에 3,200 왔잖아요. 그죠? 지난 1분기에 미국이 역성장했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보다는 주식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에 베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경제 성장률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많은 정부 지출, 기업의 투자, 개인 소비, 순수출, 그죠? 수출하고 수입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 멀티플에 영향을 주는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위험, 프리미엄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되고요. 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정부의 627 규제 이후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하지만 기대 심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하는 조사에서 이달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110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건데, 한 달 만에 2포인트 반등했습니다. 하느니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함으로써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그동안 정책이 완화될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 효과가 강하다면서 공급 확대 등으로 집값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은도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연내 인하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뭐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느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건 저성장 우려 탓인데, 이날 실질 GDP 증가율이 0.9가 됐고요.
앞서 한은은 2023년 11월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올해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나마 수치가 최근에 올라온 것은 2차 추경 경정 예산과 반도체 자동차의 수출 호조 역량 때문이라고 하고요. 내년 성장률은 1.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 내년 1.9%로 각각 전망을 했고, 낮은 성장률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관세 역시 경제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요인이고요. 하나는 미관세 정책이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0.45%포인트,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영무 연구소장은 관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올해 1%대 경제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반면에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0.9% 전망이면 1%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상보다 좀 더 성장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병천의 퍼스펙티브 대미 투자로 미국 일자리 166만 개 생긴다는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성실하게 준비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거래 기술을 직접 읽고 대비했고, 앞권은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며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준비된 발언이었다.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에 기분 좋은 발언이었다. 영어의 라임도 잘 살렸다. 그죠?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정상회담 3시간을 앞두고 숙청, 혁명 등의 무시무시한 단어가 들어간 트럼프의 트윗 글이 올라왔었죠. 많은 사람이 긴장하고 걱정을 했는데 정상회담이 있기 약 2주 전부터 강훈식 비서실장과 와일스 비서실장의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었고, 강 실장은 와일스에게 해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잘 보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숙청, 혁명, 트윗이 해프닝으로 끝난 배경의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초청 강연을 했는데 미국의 전형직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과거처럼 안미, 경중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고, 이 대통령을 친중 성향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됐다. 이번 방미에는 유진 회장님하고 최태원, 이재용, 구강모 등 그룹 총수들도 대거 동참을 했죠. 밑에 내용들은 쭉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 밑에는 지난 4월에 관세 폭탄 했던 거랑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보면 강대국의 횡포임이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민의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해외 기업과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이 참 훌륭해 보인다. 자, 지금 이게 뭐죠?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감인데 이게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군요. 자, 한국의 일자리 현실은 어떠할까? 2025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년 1분기 일자리 증가 규모가 31만 4천 명이었는데 25년 1분기 일자리 증가 규모는 겨우 15,000명입니다. 31만 명대에서 1만 명대로 쪼그라들었고요.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일자리 쇼크 수준입니다. 2018년에서 25년 1분기 일자리 증감 규모를 비교하면 위 그래프와 같습니다. 2018년부터 24년 1분기까지 일자리 증가 규모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요. 그래요. 올해 1분기에 왜 이렇게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을까? 건설업에서 15만 4천 명이 줄었고요. 제조업에서 12,00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른 분야는 일자리 증가 폭이 줄었고요.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던 보건사회복지의 일자리는 24년에는 13만 9천 명이 증가했는데 25년에는 10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건설업과 제조업이 가장 많이 줄었지만 다른 분야도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의 부진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정확한 원인 파악에는 보다 세부적인 자료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계엄 쇼크가 1차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다. 추가적으로는 제조업 위축 가능성도 있고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중국의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빅4로 불리는 대기업 중에서 2개 정도는 폐업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기재부는 최근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이 가장 큰 논란이 됐고 내용 중에는 법인세 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 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1%포인트씩 올렸고 법인세 인상의 문제의식에는 윤 정부 2년간의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민주당과 진보 일각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고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팩트가 아니라 매우 과장된 인식이다. 반증 자료로 볼 수 있는 게 25년 법인세 실적인데 그동안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은 삼성전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25년 법인세 납부 1위는 한국은행이라고요? 한국은행이 법인세 냅니까? 법인세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내는데 한국은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제치고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24년 삼성전자 법인세는 빵원이었다고요? 전년도에 11조 5,3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받기 때문이고 전자가 흑자를 내고 법인세를 납부한 최초 연도는 1972년인데요.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는 22년에 103조 6천억 원 규모에서 24년에는 62조 5천억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22년도에 법인세를 103조나 걷었다고요? 22년도에 상장사 전체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200조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세금을 103조나 걷었죠? 이게 상장사가 2,400개 되니까 전국에 다 합쳐서 한 10만 개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비상장 법인까지 아마 다 합친 것 같다, 그죠? 자, 불과 2년 만에 어쨌든 41조가 줄었고 비율로는 40%가 급감을 했어요, 작년에.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 시점은 22년 12월이었는데 최고 세율을 25%에서 24% 인하했고 1%포인트 인하라는 점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인하였는데 전자는 그러나 법인세 인하 혜택을 전혀 못 받다. 왜냐하면 영업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이다. 법인세 1%포인트 인상을 한다고 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에 둔감하구나라는 신호 효과는 분명하다. 한국의 기재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들의 법인세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했네요. 일본 국내에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5년간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고 설비 투자 금액 전부를 첫 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즉시 상각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부자 증세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을 폐지해야 하는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다. 법인은 단지 기업일 뿐이다. 스웨덴 3인당은 지난 100년 중에 약 80년을 집권을 했는데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법인세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군요. 3인당이 주도해서 만든 제도였고요. 소규모 개방 경제 하에서 수출 촉진과 경제 성장이 노동자 계급에도 이롭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법인세는 기업 세금 일수는 있어도 부자 세금은 아니다. 만일 가게가 어려울 때 증세를 한다면 상식에 부합할까?
아니다. 가게가 어려우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상식이고 기업이 어려운데 증세를 한다면 그건 합리적일까? 역시 상식에 맞지 않는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친기업을 강조했다. 5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고 발언했고 실제로 그렇다. 일자리는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고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특히 대기업이다. 트럼프에겐 미국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한국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박철환의 마켓나우, 이건희의 당부 25년, 불난집 한국 배터리. 자, 25년 전 배터리 사업에 착수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장 돈 못 벌어도 좋다. 불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어라.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은 불난집이다. 세계 1위였던 자동차용 배터리 점유율은 이제 15%로 추락했고 연쇄 화재 문제까지 겹쳤고 97년 외환위기 속에서 피어난 신성장 동력이 흔들린다. 이 사진은 뭐죠? 1999년부터 LG화학, 삼성 SDI, SKC 배터리 사업부가 잇따라 소형 원통형 배터리 생산 체제를 갖추며 산업을 일궜는데 삼성 SDI는 소형 전지 세계 1위, LG엔솔은 중대형 전지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예.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중국은 압도적인 생산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다. 격차를 벌린 요인은 네 가지다. 25년 8월 20일 얼마 전에 배터리 안전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이었군요. 네. 자, 격차를 벌린 네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 전략이 약진과 정체를 갈랐는데 중국은 철 기반의 LFP와 소듐이온 2차 전지로 정면 돌파에 나섰고 한국이 강점을 지닌 니켈 기반의 삼원계마저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고체 전지에 매달리다가 시간을 허비했고 뒤늦게 철 기반 2차 전지 개발에 나섰지만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둘째는 리더십인데 중국에는 CATL의 정위춘 그리고 CALB의 류징위 같은 강력한 산업 리더가 있었고 정부는 제조업 강국 2025 전략으로 전폭적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셋째, 학문적 기반도 뒤처졌는데 중국은 일본처럼 전기화학이라는 본질에 집중했고요. CATL은 마케팅보다는 연구를 우선했고 기술 이해와 응용에 앞섰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전시성 연구와 홍보에 치중하다가 기술 이해와 응용에서 뒤처졌습니다. 넷째, 보안 실패는 더욱 치명적인데 삼원계 양극재 전구체 배터리 핵심 장비와 공정 기술이 사설조사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해외로 유출되면서 한국의 최대 강점이던 이 삼원계 전지 기반 자체가 지금 흔들렸다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배터리는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고요. 국정기획위원회의 123대 국정과제에서 배터리는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묻혀서 존재감이 희미하고요. 불과 몇 년 전 첨단 전략산업으로 집중 조명을 받던 시절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정을 할 것인가? 한중 격차가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정부의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업계 스스로 해답을 구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전략적 제휴, 전기화학 본질로 돌아가는 연구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절실함이 필요하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다시 불사조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 이건희 회장의 당부처럼 이번에는 정말로 불나지 않는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좀 깝깝하다 그죠? 자, 배구진의 돈의 세계, 판가름 난 친디아.
미국의 관세 폭탄의 앙숙 관계였던 중국과 인도가 거리를 좁히고 있는데 최근 양국은 5년 만에 국경 무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에 방중을 해서 오는 31일 열리는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입니다. 양국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각광을 받은 개념이 이 친디아인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05년도에 중국, 차이나와 인도를 합성해 만들어낸 단어이고요. 여기에는 두 나라가 경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요 국가를 추월하리라는 전망이 담겨 있는데 양국의 공동 부상을 전제로 한 친디아 펀드도 국내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가 중국을 능가하리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미국 방송 CNN은 2006년에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특집을 내보냈고요. 국내 주요 대학의 한 교수도 22년 칼럼에서 인도 우세를 확신했습니다. 자, 무성했던 친디아 논의가 거의 자취를 감췄는데 중국이 주요 산업에서 보인 대국 굴기에 비해 인도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산업에서 양국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게 벌어졌고요. 희한하게도 소프트웨어에 강하다는 인도인데 AI 분야에서 중국이 딥시크로 세계를 놀라게 한 반면 인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적으로 AI 분야 22년 세계 특허 중 중국이 61%를 차지했고요. 인도의 비중은 0.2%네요. 0.2%. 아니 이러면 300배 차이다. 그죠? 300배. 이를 궁금하게 여겨 분석한 논문이 지난 2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인도를 반면교사 삼기보다 중국에서 배워야 하는데 미국의 주도한 강력한 견제를 떨치고 친디아를 벗어나 약진해온 중국에서 앞으로 20년 후 중국에 비해 한국의 주요 산업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뒷덜미가 서늘해진다. 중국의 굴기가 정말 대단하다, 그죠? 근데 참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도와주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참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자, 깜짝 실적에도 주가가 빠졌다. DC 압박받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시간에서 그죠? 한 3% 빠졌다가 어제 실제로는 많이 안 빠졌어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지난 2분기가 5월에서 7월입니다. 매출이 1년 전보다 50% 이상 뛰었는데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AI 거품이 꺼질지 모른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 거고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쳤죠.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불확실성도 여전하고 팀 엔비디아로 AI 붐에 올라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차세대 HBM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매출이 한 65조 매출에 주당 순이익은 1.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1.05달러니까 주당 순이익 이걸 분기니까요. 그죠? 곱하기 4를 하면 4달러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주가 수준이 180이니까 4에서 30배, 40배 4에서 한 40배 하면 4, 46 그죠? 그러면 한 40몇 배 정도 PR이 계산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나온 EPS를 가지고 하는 걸 트레일링 PR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주가는 미래를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forward PER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벌 건데를 추정해서 forward PER로 보면 한 32, 3배 됩니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매출이 56% 올랐고 순이익도 59%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전에 엔비디아의 PER이 한 56배, 2년 전에는 한 70몇 배 했었잖아요. 그걸 미리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2분기 실적을 견인한 건 지난 4월 출시한 블랙웰 때문이고요. 콜레 크레스 엔비디아 CFO는 2분기 블랙웰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17% 늘면서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뒤따랐고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월가 추정치였던 414억 달러보다 살짝 낮은 411억 달러에 그쳤고, 미중 갈등 여파로 이 H20를 전혀 팔지 못한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됩니다. 지난 4월 대중 수출이 금지됐던 H20는 지난달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판매 재개 승인을 받았죠. 받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안 사겠다. 네, 이렇게 또 했습니다. 자, 3분기 매출 전망은 한 540억 달러로 잡고 반전은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에서 H20 판매를 아예 제외했고요. 지정학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만약 문제가 해결되면 3분기에는 한 20억에서 50억 달러의 매출이 추가될 것이라고 CFO가 얘기했군요. 일부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 전망치로 한 600억 달러 이상을 예상도 하고 있는데 실망감이 전해졌죠. AI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커지면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데 샘 얼트먼 오픈AI CEO는 AI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AI 거품론이 재점화된 데다가 엔비디아 AI 칩의 중국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HBM 수요 둔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추가 투자 압박도 부담이고요.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지분을 맞바꾸기 싫으며 대미 투자를 늘리라는 상황입니다. 전자와 하이닉스는 내년에 출시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루빈에 들어가는 HBM4로 타겟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다만 미국 마이크론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HBM 시장 2위, 2분기 21% 마켓시ェ어를 차지한 마이크론은 1위 하이닉스 62%를 뒤를 바짝 쫓아서 HBM3E 12단 제품을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밋 사다나 마이크론 최고 사업 책임자는 기술 리더십 포럼에서 내년에 HBM 공급량을 전량 판매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해당 물량은 HBM3E 12단이 대부분이지만 HBM4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3E 12단 제품을 아직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재미난 기사인데요. 킴 카다시안도 받은 K-시스 피부과 외국인 환자 15년 새 117배나 늘어났습니다. 네, 킴 카다시안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우리나라 피부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지난 15년간 117배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피부과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총 70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전년도에 24만 명에서 또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2009년에는 6천 명 정도 비교하면 15년 사이에 117배가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숫자 자체가 19배가량 많이 늘긴 했지만 피부과 진료 환자의 증가세가 이보다 훨씬 가팔랐던 셈이고요. 전체 외국인 환자 진료 건수에서 피부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에는 한 9.3%였는데 지난해에는 57% 정도 됩니다. 네, 절반 이상이 피부과를 찾습니다. 최근 5년간만 놓고 봐도 2019년에는 외국인 환자들의 진료 과목 가운데
일반 내과,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등을 모두 합친 내과 통합이 19.15 비중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이 성형외과 15, 피부과가 14. 이렇게 순서였지만 23년부터 피부과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24년은 성형외과가 11.4, 내과 통합이 10, 검진센터 4.5 이렇고요. 의원급만 보면 피부과 비중이 72.6%나 차지합니다. 지난해 피부과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에는 일본 국적이 44나 되군요.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중국 24, 대만 10, 미국 5.7, 태국 3.5. 최근에는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한국을 방문해서 피부과 시술을 받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고요. 카다시안은 동생 클로이 카다시안과 함께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에 위치한 복수의 피부 클리닉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작년인가 올 초에도 니쥬란 맞고 나 많이 이뻐졌지 하면서 사진 올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또 방한을 해서 근데 이것만 보면 니쥬란이 별로 안 아픈가? 예, 저렇게 하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안 아픈가? 예,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주사 맞는 걸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몸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